자, 페이지 82쪽.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14강에 해당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상 현상들, 그리고 날씨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보았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오늘은 페이지 82쪽 15강입니다. 대기대순환에 대한 내용들부터 시작을 하면은 되겠네요. 그죠? 자, 이 15강 대기대순환은 쉽게 이야기해서 바람이 불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설명을 하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15강 대기대순환에 대한 내용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대순환. 자, 말 그대로 대기대순환은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람이 부는 이유와 그리고 지구상에서 불어가는 이런 특이한 바람 같은 종류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제일 먼저 보는 게 지구의 복사 평형과 위도별 열 수지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자, 요 부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구의 복사 평형. 자,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복사라고 하는 요거 용어가 나왔는데, 이 복사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직접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복사라고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경우가 세 가지의 타입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 뭐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도는 어떤 물질을 통해서 열이 이동하는 경우를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물질 자체는 이동하지 않지만 물질 내로 열 에너지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전도예요. 반대로 이제 대류 같은 경우에는 물질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이때 직접 물질이 이동을 해주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대류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제 복사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복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태양에서 지구로 직접 들어오는 에너지들이 있죠. 그런 것도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지구에서도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면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지구에서는 이런 복사 에너지가 뭘 이루고 있다?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량이 같으므로, 즉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에너지의 순환에 대한 내용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기 대기권 바깥쪽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있을 텐데, 그 에너지의 한 4분의 1 정도가 이제 지구 내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전체 양을 10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만큼이 일단 지구로 들어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100만큼이 지구로 완전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기권의 반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 30% 정도가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구에 도달하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에너지의 양은 얼마밖에 안 된다? 70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 70만큼의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지구에서 모든 형태의 에너지들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단순히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구는 다시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랬을 때 지표면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쓰고 다시 내보내는 그 에너지의 양이 한 70 정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앞서 직접 반사되던 30, 그리고 지표면의 반사를 통해서 또다시 반사되는 에너지인 70, 이것을 더하게 됐을 때 이것을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이때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량도 얼마다? 10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반사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은 항상 같거든요. 따라서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복사 평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 복사 평형에 의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사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자면은, 이때 지표면이 반사되는 요 70만큼의 에너지가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에
일부는 대기권이 흡수를 한 다음에 다시 지표면으로 되돌려줍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궁극적으로 나가는 에너지가 70만큼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 자료는 우리가 따로 다른 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일단 간단히만 보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기권이 흡수하는 그 에너지 때문에 지구가 결과적으로 온실효과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도 선생님이 온실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했었습니다. 이 온실효과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항상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됐다는 거죠. 이것은 연평균 에너지, 연평균 온도랄지 아니면은 하루 동안의 평균 온도랄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교차 같은 것들 또는 연교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다른 행성에 비해서 크게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낮일 때는 온도가 올라가고 밤일 때는 온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때 지구는 낮인 경우에도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지가 않고 반대로 밤인 경우에도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그런 이유가 결과적으로 지구의 대기권들이 흡수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저장하게 되는 바로 이 온실효과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온실효과가 있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생명체가 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구온난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제? 여러 가지 기상현상들이 일어난다, 뭐 그런 기상현상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아주 특이한 기상현상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승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온실효과가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 말인즉슨 대기권이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좋아. 그러면은 온실효과는 좋은 건데, 이 온실효과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니까 지구가 점점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면은 지구의 복사평형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경우에도 언제나 지구의 복사평형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또는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대기권이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많고 나가는 에너지가 적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랑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언제나 복사평형이에요. 알았어? 다만 대기권이 흡수해서 지면으로 돌려주는 에너지의 양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에너지들은 결과적으로는 지표면 반사에 의해서 다시 빠져나갈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잠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뿐이에요, 지구에.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바로 이 지구온난화에서의 복사평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구 전체로서는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보시면 위도별 열수지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지구의 위도별 열수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열수지라고 하는 것은 공급되는 에너지랑 그 다음에 방출되는 에너지,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우리가 열수지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앞서 우리는 지구의 복사평형을 통해서 지구에서는 언제나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들어오는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항상 어느 경우에나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각각 지구의 위도별에 따른 그런 공급받는 에너지, 즉 태양 복사 에너지와 방출되는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의 그 관계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위도별 열수지는
결과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도별로 각각 그림을 한번 좀 표현을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위도 0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위도 0도. 여기가 지금 위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위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위도가 0도라면 당연히 적도 지역이겠죠. 맞죠? 자, 그리고 뭐 한 요 지역을 위도 한 30도, 그 다음에 요 지역 정도를 위도 60도, 뭐 이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고위도로 가고 있는 거죠. 고위도로 간다는 얘기는 극지방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맞죠? 위도가 0도인 지역이 지금 현재 저위도인 거죠. 적도 지역. 맞지? 자, 그런데 이때 이제 Y축으로 에너지량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랬을 때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지구에 공급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구가 똑바로 서 있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디에서나 평행하게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 요 가운데 있는 지역이 지금 적도죠? 맞지? 그럼 적도는 지금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수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적도 지역으로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 수직으로 들어오는 양만큼 거의 다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조금 더 고위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때 지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입사되고 있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같은 양의 에너지가 공급됐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지역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의 양은 지면에 수직한 양만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비스듬하게 빛이 입사될수록 수직으로 들어오는 빛 자체는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근데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지구가 완전히 똑바로 서 있는 건 아니니까. 알겠지? 그냥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린 것 뿐인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위도별로 다르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그림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면은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은 위도 0도에서부터 위도 60도까지 가는 동안에 이런 식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점점 고위도로 갈수록 지금 현재 위도별로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지구에서 반사하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위도로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줄어드는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저위도 지역을 한번 좀 볼까요? 위도 0도인 지역. 위도 0도인 지역은 지금 현재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죠?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더 많죠? 그 말인즉슨 들어오는 에너지가 나가는 에너지보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요 면적만큼, 지금 현재 요 면적만큼 에너지 과잉이 일어나 버려요. 즉 남는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하지만 반대로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나가는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요 면적만큼 뭐가 일어나고 있다? 에너지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한 위도 30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저위도 지역에서는 에너지가 남아버리고 반대로 고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부족한 현상이 벌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에너지 때문에 어떤 온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에너지가 남는 지역들은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상승을 해야 되겠죠. 맞죠? 반대로 에너지가 부족한 지역은 온도가 점차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강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저위도는 계속해서 온도가 높아지고 반대로 고위도 지역은 계속해서 온도가 낮아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나마 위도 30도 지역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온도 자체가 거의 일정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구 전체로서는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동일합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위도별 열수지를 보면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아버리고 반대로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하고. 그런데 이때 전체 에너지가 같다며,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같다며, 그렇다면은 여기서 남는 에너지랑 여기서 부족한 에너지의 양이 어떻다라는 거야? 어떻다라는 거니? 같다라는 거지. 맞지? 서로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서 봤던 것처럼 저위도 지역은 계속해서 온도가 높아져야 되고 고위도 지역은 온도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맞죠? 우리 교재를 보시면 세 번째 보시면 에너지 불균형의 해소가 나와 있습니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저위도의 과잉 에너지는 고위도로 이동하며 지구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 뭘까요? 바로 지금 현재 여기에 남는 에너지가 부족한 에너지를 채워준다는 거죠. 에너지가 지금 현재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대기와 해류라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흐르는 물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에너지를 남는 에너지로 채워주기 때문에 저위도 지역도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고위도 지역도 온도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지구 전체 복사평형과 위도별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앞서 이런 식의 에너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대기와 해류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요 대기가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벌일 수 있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대단원의 이름인 대기 대순환이죠. 그지? 자, 대기 대순환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대기 대순환에 대한 내용 정리하시면은요, 지구 규모의 열 에너지를 일으키는 가장 큰 규모의 대기 순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에요. 바람이 부는 현상인데, 이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지구 전체에서 열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아주 큰 순환을 우리가 이제 대기 대순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에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대기 대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림을 통해서 조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먼저 볼 것은 단일 세포 순환이라고 하는 요 대기 대순환부터 먼저 볼 겁니다. 단일 세포 순환. 근데 이 단일 세포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을 할 때는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 경우로 가지고 설명을 하는 이론입니다. 알겠죠? 지구는 실제로 자전을 하고 있지만 자전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대기 대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단일 세포 순환이에요. 자, 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죠.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 가운데가 적도라고 해봅시다. 적도예요. 자, 그런데 이 적도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높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는 따뜻한 공기들이 많이 모일 겁니다. 맞죠? 그럼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아져서 위쪽으로 뜨려고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적도 지역에서 공기가 위로 상승을 이렇게 할 겁니다. 공기가 위로 이렇게 상승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반대로 극지방에서는 차가운 공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차가운 공기들은 밀도가 커지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때 바로 이 적도에서 상승했던 공기가 저 극지방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서 극지방에서 다시 공기가 아래로 하강을 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지표면을 따라서 공기가 이렇게 다시 불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바람은 바로 지표면 근처에서 부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실질적으로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열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극지방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극지방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요렇게 우리에게 바람이 요렇게 부는 것처럼 해서 다시 적도 지역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겠죠. 그렇다면은 지표면에서 부는 바람은 우리가 느끼기에 요런 식으로 부는 바람으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현재 지구가 전혀 자전하지 않을 때 대기 대순환에 해당하는 단일세포 순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일단 적도 지역에서 공기가 상승을 해서 열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전달해주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순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순환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 지금 현재 그 모형이 바로 대기 대순환 모형 또는 순환세포 모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모형입니다. 순환세포 모형. 자, 이 경우는 지구가 자전을 하는 경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면은 지구에서는 지구의 자전 방향 때문에 나타나는,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 때문에 나타나는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체가 극지방으로 이동하는 과정 또는 이제 대기가 극지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구의 자전 방향에 따라서 공기가 휘어지는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서 앞서 우리가 봤었던 지구가 전혀 자전하지 않을 때 나타났던 저 단일세포 순환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형태의 순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모형으로 좀 표현을 해볼 건데, 이번에는 어차피 우리가 거의 북반구만 보니까 북반구만 이렇게 그려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알겠니? 자, 여기가 지금 적도예요. 적도, 위도 0도인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한 요 정도를 위도 한 30도, 그 다음에 요 지역 정도를 위도 60도, 뭐 이렇게 간단히 한번 좀 표현을 해보자고요. 알겠죠? 자, 원래대로라면은요, 앞서 봤던 것처럼 적도 지역에서 공기가 상승을 하면은, 그지? 얘네들이 어디까지 가야 돼? 극지방까지 쭉 가버려야 되지. 맞지? 그런데 문제는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전향력이라고 하는 또 다른 힘이 나타나고 또 다른 뭐 마찰 같은 힘들이 발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세요. 극지방으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던 공기가 위도 30도 부근에서 아래로 내려와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적도 지역으로 내려오는 순환이 하나가 생겨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역시 이제 위도 30도에서 아래로 하강한 이런 공기가 다시 위도 60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상승을 하고 다시 아래로 이렇게 하강하는 이런 현상들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나서 다시 위도 60도에서 상승했던 공기가 이렇게 극지방을 따라서 이동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극지방에서 내려오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위도 0도에서 30도, 30도에서 60도, 60도에서 90도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의 순환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알았어? 이런데 이런 순환이 일어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뭐 때문에? 지구의 자전 때문이라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면서 이런 순환들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서 이름들을 각각 붙이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여기 위도 0도에서부터 30도 사이에서 부는 이 순환을 거기에 나와 있는 헤들리 순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I죠. 헤들리 순환. 헤들리 순환. 그 다음에 두 번째 30도에서 60도에서 부는 바람을 페렐 순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어이라고 되어 있네요. 페렐 순환. 그 다음에 요 마지막 60도에서부터 90도까지 부는 순환을 극순환이라고 각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 순환 이름들 다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느끼는 바람은 지표면에서 부는 바람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랬죠? 근데 보세요. 헤들리 순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느끼는 바람이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근데 이 순환이 헤들리 순환이 일어날 때 우리가 느끼는 바람의 방향이 요런 식으로 불어가는 방향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알겠니? 그랬을 때 요 바람을 우리가 이제 무, 역, 풍
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위도 0도에서부터 30도 사이에서는 지금 현재 부는 바람들 헤들리 순환에 의해 무역풍이 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나서 위도 30도에서 60도 바람에서는 요 바람이 불겠죠. 그지? 그랬을 때 그 바람이 요렇게 불어요. 요렇게. 그랬을 때 이 바람을 우리가 편서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시 60도에서부터 90도는 요 바람이 불겠죠.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바람이 요렇게 붑니다. 또다시. 알겠어? 그랬을 때 이 바람을 우리가 극동풍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기 대순환 모형이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순환 모형이에요. 그러면서 0에서부터 30도까지는 헤들리 순환이, 30에서 60도까지는 페렐 순환이, 그리고 60에서 90도까지는 극순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각각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런 식의 바람들이 불어나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앞서 우리는 이런 위도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도별 열수지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의 순환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보면은 단일세포 순환에서는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열에너지를 가지고 극지방까지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맞지? 그럼 이렇게 해서 열에너지를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볼까요? 자, 헤들리 순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바람이 맞죠. 맞지? 그리고 극순환 같은 경우에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순환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순환은 모두 다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페렐 순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지금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열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니? 없겠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는 것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순환세포 모형에서 열에너지를 직접 이동시키는 순환이 있고 그렇지 못한 순환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순환을 직접 순환이라고 하는 것과 간접 순환이라고 하는 것으로 각각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이랬을 때 직접 순환은 열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순환이에요. 알았어? 근데 간접 순환은 열 에너지를 이동시키지 않는 순환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직접 순환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경우, 그리고 간접 순환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하는 경우를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직접 순환에 해당하는 게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간접 순환은 페렐 순환이 있는 거겠지? 맞지?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적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죠. 우리 공기의 상승 또는 하강으로 가지고 각각 고기압과 저기압으로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여기다 따로 적어보면은 일단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공기에 하강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면서 바람은 어떻게? 요렇게 불어간다 그랬지? 그지?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는 바람이 분다 그랬었죠?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자, 반대로 저기압은 어때요? 저기압은 공기의 상승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요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불어 들어가는 거지? 맞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기압과 저기압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위도 0도 부근에서는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지? 그럼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고기압. 왜? 공기가 상승한다니까? 공기가 상승하니까 무슨 기압? 저기압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도 지역에서는 저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제 적도 저압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근데 위도 30도 보세요.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공기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래로 하강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강을 하고 있잖아. 맞지? 그럼 공기가 아래로 하강하니까 무슨 기압? 고기압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 위도 60도 보세요. 역시 공기가 위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기압이야? 그렇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기압이죠.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각각 위도별로 0도에서는 저기압대가 형성이 되고요.
30도에서는 고기압대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도 60도는 저기압이 형성이 되죠. 맞지? 그랬을 때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것 중에서 선생님이 전선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온대성 저기압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온대성 저기압이 형성되는 장소가 바로 요 위도 60도, 바로 이 60도에 해당하는 온대 저압대 지역에서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온대성 저기압이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적도 지역의 저기압대에서는 뭐가 형성이 될까? 열대성 저기압. 바로 그게 뭐죠? 태풍이었죠. 바로 그 태풍 같은 것들이 여기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선생님이 일단 그림을 그려가면서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교재 내용 읽어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대기대순환에 대한 내용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요, 대기대순환의 모형의 첫 번째 단일세포 순환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모형이고요. 적도지방에서 상승기류, 그리고 극지방에서 하강기류가 발달하여 북반구 지상에서는 북풍만, 그 다음에 남반구 지상에서는 남풍만 분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그림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그려줬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북반구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간다 그랬지? 그치? 그럼 남반구에서는 거꾸로 이렇게 불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라서 북풍, 얘 같은 경우는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라서 남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모형이에요. 알겠어? 근데 두 번째 대기대순환 모형, 이것이 실제 지구의 자전을 고려한 그런 순환 모형이죠. 그랬을 때 세 개의 순환 세포가 형성된다. 무슨 순환?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그러면서 실제 지구는 지형이 다양하고 지표면이 균질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울퉁불퉁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규모의 대기대순환의 영향을 받아 실제 대기대순환은 훨씬 더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게 이렇게 세 개의 순환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헤들리 순환 같은 경우에는 적도에서 위도 30도 영역에 해당을 하고요. 적도 지방에서 가열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적도 저압대를 형성한다. 여기 얘기하는 거.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리고 나서 적도 저압대에서 상승한 공기는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점차 냉각되어 밀도가 커지고 무거워진다는 거죠. 차가워지니까 무거워지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서 전향력에 의해 편향되어, 이 말이 휘어진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전향력이라고 하는 게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증거거든요. 지구가 서에서 동쪽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체가 이동하면서 그 전향력에 의해서 휘어지는 거예요. 휘어지는 것을 편향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편향되어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더 이상 고위도로 이동하지 못하고 아래로 다시 하강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 오케이? 무슨 말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고기압을 형성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때 이 지역을 아열대 고압대,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알겠어? 그리고 아열대 고압대에서 하강한 공기가 적도로 이동하면서 편향하여 지표면에서는 무슨 바람이 분다? 무역풍이 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는 표현들, 용어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상승한 공기가 위로 이동을 하면서 냉각되고 밀도가 커져서 위도 30도에서 하강을 한다. 되니? 그때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서 휘어지는 겁니다. 편향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 근처에서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부는 바람, 그러면서 편향되어서 이렇게 휘어지는 무슨 풍? 무역풍이 분다. 이게 헤들리 순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페렐 순환은 위도 30에서 60도 사이, 위도 30에서 60도 사이고요. 아열대 고압에서 하강한 공기가 고위도로 이동되면서 편향되어 지표면에서는 편서풍이 불고요. 위도 60도에서는 한랭한 극동풍과 온난한 편서풍이 만나 한대 전선대를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저기압대. 알았어? 알겠니? 온대 저기압. 이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무슨 바람이 분다? 편서풍이 분다. 이렇게 두시고요. 마지막 극순환은 위도 60에서 90도 사이. 그때 극지방에서 냉각된 공기가 하강해서 지표면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극동풍이 불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 지역은 공기가 아래로 하강을 하니까 무슨 기압대? 고기압대가 형성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서 극동풍이 분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대기대순환의 역할을 보시면은요, 이런 대기대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바로 저위도에서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기상현상과 기후를 만들어내고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표층 해류, 그러니까 해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내용 다 살펴봤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페이지 83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자료 1에 위도별 열수지에 관련된 내용 나와 있죠? 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그 그림 자체가 특별히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또 하나 좀 눈여겨서 보아야 될 그래프가 거기에 요 그림 밑에 요렇게 그려져 있는 그래프 있죠? 그지?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열에너지의 이동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랬을 때 보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각각의 위도별로 열에너지가 이동하는 양들을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에너지의 이동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야? 위도 30도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열에너지가 샥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열에너지가 이 지역을 통과한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그래프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위도 한 30도 부근에서 가장 많은 양의 열에너지가 수송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은 자료 두 번째, 대기순환의 규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요, X축이 공간 규모고 Y축이 시간 규모예요. 자, 이거는 사실 굳이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뭐 그때그때마다 자료가 막 달라지기도 하고 좀 그런 건데, 지금은 요 그래프를 교재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X축은 공간 규모고요. 그리고 Y축이 시간 규모예요. 어떤 대기 순환이 일어났을 때 그 대기 순환이라고 하는 그 현상, 일기 현상이 얼마만큼 넓은 면적에 작용을 하느냐, 그게 공간 규모고요. 시간 규모는 얼마만큼 오랫동안 그 일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시간 규모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봤을 때 공간 규모가 여기가 지금 현재 난류, 그 다음에 토네이도, 그리고 쭉 가서 해류풍, 대기풍 막 이렇게 쭉 가고, 가장 마지막에 뭐가 있어? 대기대순환, 계절풍. 이런 것들 있죠? 보세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토네이도 같은 현상은 요만큼의 공간 규모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재에 보면은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규모가 미규모 정도에 해당을 하거든요. 미규모.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면적 자체를 크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좁은 면적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토네이도가 작용하는 시간 자체가 요만큼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면서 토네이도가 작용하는 순간이 10의 4초까지 정도밖에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몇 분 단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몇 분 단위로 토네이도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쭉 가다 보면은 중간에 또 태풍 같은 거 있거든요. 태풍? 그럴 때 태풍의 공간 규모를 싹 살펴보면은 태풍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돼요? 종관 규모 정도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미규모, 그 다음에 중간 규모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은 지역. 그러니까 태풍 정도라면은 보통 한반도를 다 덮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반도를 다 덮는 정도. 그러면서 시간 규모도 이제 쭉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태풍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일에서 일주일 사이 정도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 며칠 동안 막 바람 많이 불고 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정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대기 대순환이나 계절풍 같은 경우에는 공간 규모 자체가 지구 규모예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놓고 보는 규모인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가 되는 거고, 시간 단위도 굉장히 깁니다. 이 시간 규모도 굉장히 길어요. 그 말인즉슨 예를 들어 계절풍 같은 게 예를 들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부는 그런 바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계절이니까 얼마나 시간 규모가 길겠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래프입니다. 외우는 거, 물론
뭐 이 정도 토네이도가 뭐 어느 정도의 공간 규모를 가지고 있고 시간 자체가 얼마가 된다 이 정도도 알아두면 좋기는 한데, 특별히 이 각각의 내용들을 뭐 가려놓고 A, B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뭐야? 얘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걸 완벽하게 다 외워서 꼭 풀어야 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이 가려졌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뭐가 있을지 정도는 대략적으로 판단이 가능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읽는지 정도만 일단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자료 3은 우리가 좀 전까지 봤었던 대기대순환 모형, 그죠? 순환세포 모형에 해당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페이지 82쪽부터 83쪽에 해당하는 15강 대기대순환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일단 15강까지의 내용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뒤에 16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86쪽. 이제는 16강 해류입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단원 생동하는 지구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앞서 우리가 봤었던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에너지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었죠. 그런데 그 에너지의 이동이 결과적으로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해류에 의해서도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죠?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 이제 2단원이 모두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해류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류 많이 들어봤죠? 그지? 자, 쉽게 말해서 해수의 일정한 흐름을 우리가 해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수의 일정한 흐름. 바닷물도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흐르는 바닷물들을 우리가 해류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해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봤었던 대기대순환과 함께 열에너지를 수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열에너지를 수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류를 좀 구별을 해볼 건데, 해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해류는 따뜻한 바닷물인 난류와 차가운 바닷물인 한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따뜻한 바닷물의 흐름, 차가운 바닷물의 흐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 난류와 한류를 나눠볼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난류는 따뜻한 바닷물의 흐름이죠. 따뜻한 바닷물이 주로 저위도 지역에 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난류는 주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를 난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한류는 차가운 바닷물들이잖아요. 위쪽에 있는 고위도 지방에서 차가운 바닷물들이 주로 형성이 될 테니까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바닷물들을 우리가 각각 한류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다른 이런 물리량들을 좀 살펴볼 건데, 거기에 보시면 제일 먼저 수온이 있죠. 수온. 당연히 난류는 수온이 어때야 돼요? 높겠죠. 반대로 한류는 낮을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염분이네요. 염분. 자, 염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에 녹아있는 염류 성분들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 쉽게 말해서 얼마만큼 짠 바닷물이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난류는 염분이 높고요, 반대로 한류는 염분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난류의 바닷물이 조금 더 짜다란 이야기지. 근데 이것을 외워야 되거든요. 이게 외워야 되는데, 이것을 외우려고 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염류가 녹아 들어가는 양이 염분이에요. 그러면서 뭐 단위가 이제 예전에 보면은 퍼밀이라고 하는 첨분율 단위를 쓰고 있거든요. 해수 1kg 속에 염류가 몇 g이 녹아 있느냐, 그것을 의미하는 게 염분입니다. 그런데 보통 고체는 액체에 녹아 들어갈 때 액체의 온도, 그러니까 녹여주는 용매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녹아요. 소금도 물에 녹여보면은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에 잘 녹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난류의 수온이 높으니까 그만큼 고체 염류들이 잘 녹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염분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이해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용존산소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용존산소량은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 기체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염류 같은 경우, 고체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바닷물일수록 잘 녹는다 그랬죠? 네. 그런데 기체의 경우에는 반대예요.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가 사이다를 보면은 사이다에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아있기 때문에 톡 쏘는 맛이 나잖아요. 그랬을 때 차가운 사이다랑 미지근한 사이다를 놔둬서 둘의 톡 쏘는 정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차가운 사이다가 톡 쏘는 맛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안에 녹아있는 기체의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수온이 높은 난류는 산소가 잘 녹을까 안 녹을까? 안 녹겠지. 그래서 용존산소량이 적습니다. 오케이? 근데 반대로 한류는 많이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존산소량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염분은 고체의 용해도를 생각하면 되겠고 용존산소량은 기체의 용해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각각 녹아 들어가는 정도를 어느 정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영양염류예요. 이 영양염류는 쉽게 말해서 그 물속에 살고 있는 어떤 수중 생태계의 생물들이 먹어서 영양분을 낼 수 있는 그런 플랑크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영양염류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이제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플랑크톤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은 일단 뭐 양분도 많아야 되겠지만 산소가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 용존산소량이 어디가 더 많다 그랬었죠? 한류가 더 많다 그랬었죠? 맞지? 그러면 영양염류 역시도 결과적으로 난류가 더 적고 그리고 한류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제 얘네들을 구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온, 염분, 용존산소량 그리고 뭐 영양염류 이런 것들까지 쭉 살펴봤고요. 대표적인 해류가 옆에 나와보면은 구로시오 해류. 선생님이 옛날에는 쿠로시오 해류라고 외웠었는데 쿠로시오 해류 그리고 뭐 멕시코 만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난류의 이런 종류들이고요. 그 다음에 한류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해류 또는 뭐 카나리 해류 뭐 이런 식의 각각 난류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름을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난류와 한류 두 가지를 좀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해류의 영향을 보면은 해류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구 기온 변화에 영향을 주고요. 각 지역의 해양 환경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에도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근데 그런 내용들이 뭐 자세히 문제에 다뤄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내용들은 따로 보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보시면 두 번째 이제 표층순환 나와 있죠? 별표를 좀 칠까요? 자, 우리가 해류를 역시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해류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표층 해류라는 것과 심층 해류라고 하는 두 가지의 해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바닷물 해류잖아요. 맞지? 근데 표층 해류는 말 그대로 바다 위쪽에 있는 해류들을 표층 해류라고 표현하는 거고 심층 해류는 바다 깊은 곳에서 흐르는 해류들을 심층 해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표층 해류와 심층 해류는 각각 흘러가는 이유가 달라요. 그러니까 표층 해류 같은 경우에는 대기 대순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지표면 근처에서 부는 바람들이 있었었죠. 예를 들어 무역풍이랄지 아니면은 뭐 편서풍이랄지 극동풍이랄지 이런 식의 바람들이 불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표층 해류예요. 알겠어?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었던 그런 바람의 방향과 표층 해류가 흘러가는 방향은 거의 일치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겠어? 근데 심층 해류는 바다 깊은 곳이다 보니까 그런 바람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심층 해류 같은 경우에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해수의 밀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닷물도
무거운 정도가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느 쪽은 무겁고 어느 쪽은 가벼운 이런 해수들이 존재를 한다면 그 해수들이 그 밀도 차에 의해서 각각 이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심층해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흘러가는 해류들이 심층해류들입니다. 알겠니?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게 이제 표층해류거든요. 표층해류는 대기 대순환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두 번째 표층순환에다가 별표를 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저 표층해류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은요. 발생 원인은 대기 대순환의 바람과 해수 표면의 마찰에 의해서 주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거는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층해류는 육지로 가로막힌 대양 안에서 몇 개의 거대한 순환을 이루고 있으며 적도를 경계로 북반구와 남반구가 대칭적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지? 자,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 우리 제일 밑에 나와 있는 탐구자료 단권화의 자료 1번을 좀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거기에 있는 자료를 먼저 살펴보세요. 자, 일단 우리나라를 이렇게 기준으로 삼고요. 자, 일본도 있고요. 일본이 있고, 이쪽은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 지역이죠. 말레이시아 지역이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북아메리카 지역, 그지? 미국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한 이 정도를 우리가 적도 정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알겠죠? 자, 이랬을 때 지금 현재 요 북반구에서 특히 이 태평양 쪽에서 흘러가는 해류들의 흐름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알겠죠? 이 실제적으로 자료 1에 나와 있는 이 해류의 이 이동 방향들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간단하게 그려놓은 게 왼쪽에 보면은 북태평양의 표층해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눈여겨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단 크게 네 가지의 흐름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흘러가는 해류가 있죠? A. 맞죠? 그 다음에 요렇게 흘러가는 해류가 있습니다. B.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흘러가는 해류가 있죠? C. 그 다음에 요렇게 흘러가는 해류가 있습니다. D. 됐나요? 자, 이렇게 북태평양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해류들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자, 이 그림이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북태평양 표층 해류의 움직임이고요. 자,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름을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제 이름 적혀 있는 해류들을 보시면 돼요. A는 구로시오 해류입니다. 구로시오 해류. 맞죠?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북태평양 해류죠.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C와 같이 부는 요 해류, C와 같이 흐르는 해류를 우리가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D 같은 경우에는 북적도 해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맞죠? 거기에 나와 있는 해류들 그대로 보시면 돼요. 수많은 해류들이 있는데 그 해류들 중에서 일단 여기 해류부터 먼저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먼저 쿠로시오 해류부터 볼까요? 이 쿠로시오 해류 같은 경우에는 적도 쪽에서 위쪽으로 흐르는 해류죠. 그러니까 당연히 난류 한류 중에 뭐에 해당을 할까? 난류 한류 중에서 뭐에 해당을 해? 난류에 해당을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위쪽으로 흐르니까 따뜻한 바닷물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난류가 되겠죠. 근데 여기 볼까요? 캘리포니아 해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흘러내려오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한류가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보면은 대표적인 해류인 쿠로시오 해류가 난류예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해류는 대표적인 한류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자, 그런데 여기 북태평양 보세요. 북태평양 해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근처 이 중위도 쪽에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바람이 흘러가는 해류입니다. 그런데 이때 얘가 난류인지 한류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왜? 수평한 흐름을 나타내니까. 알았어? 그런데 대신에 이 북태평양 해류가 지금 현재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고 있는 흘러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아까 우리 표층 해류는 대기 대순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그랬죠. 맞지?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북태평양 해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에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요 지역이 결과적으로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북태평양 해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바람의 영향을 주로 받고 있는 거죠? 어떤 바람에 의해서? 편서풍에 의해서 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겠지? 이해돼? 편서풍.
그런데 북쪽도 해를 보세요. 북쪽도 해는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과연 요 북쪽도 해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은 뭐냐 이거지. 이거는 0도에서부터 3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뭐에 의해서? 무역풍에 의해서 흘러가는 해류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대표적인 해류들이에요. 대표적인 해류들. 북태평양에서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 요 해류들. 알겠지? 그런데 다시 그 그림을 살펴보면은, 자, 이게 지금 북반구예요. 그럼 반대로 남반구를 살펴보면은, 남반구에서 흐르는 해류들은 북반구에서 흐르는 요 해류와 완전히 대칭 형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적도를 기준으로 요렇게 지금 흐르는 해류가 또 하나 있죠. 이게 뭐 남적도 해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서 해류가 또 요렇게 흘러가고 또 해류가 또 요렇게 흘러오고, 이런 식의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칭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남쪽도와 북쪽도는 같은 무역풍이에요. 같은 무역풍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대기대순환에서 보면은 요렇게 나눠가지고 위쪽만 요렇게 그림을 그렸었죠. 요렇게. 그런데 마찬가지로 남반구에서도 바람이 요렇게 붑니다. 이것도 대칭 현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대기대순환이 대칭이기 때문에 해류도 거의 대칭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대기대순환과 해류의 흐름이 약간 좀 차이가 생기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그 지역의 지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주로 이제 바람이 부는 방향 쪽으로 대체적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특별히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단히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항상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그림이. 알겠어? 일단 먼저 북태평양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요 해류들의 성질들을 먼저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을 조금 더 살펴봤을 때, 여기 지금 북아메리카와 아래쪽에 남아메리카가 있어요. 그지? 그리고 나서 이쪽에 이제 유럽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아메리카와 지금 현재 이쪽 지역, 유럽 지역, 아프리카 지역, 오케이?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바다가 대서양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 그림에서 대서양 지역을 살펴보면은 요게 지금 북아메리카가 있을 때 여기에서 요렇게 흐르는 해류가 하나가 생기고 요렇게 흐르는 해류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림 살펴보세요. 거기 지도 살펴봐. 지도 살펴보면은 여기 지금 북아메리카가 있고 남아메리카가 있는데,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에 여기에 멕시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멕시코 지역에서 요렇게 흐르는 해류와 요렇게 흐르는 해류가 있습니다. 찾았어? 네. 자, 그랬을 때, 자, 요거 이름이 뭐니? 요거 이름이 뭐야? 요거 이름이 멕시코 만류죠? 네. 맞아? 네. 그리고 요건 뭐니? 카나리 해류죠? 카나리 해류. 맞습니까? 네. 자, 그랬을 때 요거 잘 봐. 멕시코 만류도 지금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지? 그럼 뭐야? 난류야, 한류야? 난류죠. 그러면은 요 카나리 해류는? 한류. 그렇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니까 한류가 되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북태평양도 중요하고 여기 지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쿠로시오 해류와 캘리포니아 해류, 이게 난류고 이게 한류였어. 마찬가지로 여기 멕시코 만류도 난류고 그 다음에 카나리 해류가 한류였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요. 보통 대양의 어떤 바다 대양의 왼쪽 서쪽 편은 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야? 난류가 되지. 반대로 동쪽은 한류가 되죠. 마찬가지로 대서양 지역에서도 왼쪽 서쪽에 해당하는 지역에 난류가 주로 흐르고 있고, 반대로 오른쪽 동쪽에 카나리 해류 같은 한류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니? 이런 식의 어떤 규칙성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표층 해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런 해류 같은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여기에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뭘 추가를 할 거냐면은, 지금 여기에 북적도 해류랑 남적도 해류가 모두 다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맞지? 이거는 둘 다 무역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야. 근데
북쪽도 해류랑 남쪽도 해류 사이에 요렇게 흐르고 있는 해류가 하나가 있어. 알겠니? 그것을 적도 반류라고 합니다. 찾았습니까? 네. 적도 반류? 적도 지역에서 지금 현재 북적도나 남적도 해류랑 반대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해류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적도 반류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이 적도 반류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 적도 반류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현재 동쪽 연안에서 서쪽 연안으로 흘러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해수면의 높이차 때문이에요. 해수면의 높이차.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봐봐, 북쪽도 해류랑 남쪽도 해류가 모두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수평한 상태에서 적도 반류랑 남적도 반류가 북쪽도 해류랑 남적도 해류가 모두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 버리면은 이쪽은 물의 양이 많아지고 이쪽은 물의 양이 적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지금 현재 서쪽 연안, 그리고 이쪽이 동쪽 연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북쪽도 해류랑 남쪽도 해류는 어쩔 수 없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높이차가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적도 반류입니다. 알겠습니까? 적도 반류는 바람의 영향이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표층 순환 다시 한번 설명 보시면은요. 자, 거기에 표로 세 가지의 순환 설명되어 있죠. 열대 순환, 아열대 순환, 아한대 순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열대 순환은 무역풍에 의한 적도 해류와 적도 반류로 이루어진 순환. 여기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가 열대 순환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 요렇게 흘러가지. 그지?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요렇게 흘러가죠. 그지? 이런 식으로 각각 흐르고 있다는 거. 그지? 자, 그리고 아열대 순환 같은 경우에는 무역풍과 편서풍의 영향으로 형성된 순환으로서 북반구 시계, 남반구는 시계 반대 방향. 그지? 자, 이거 그대로 보면 됩니다, 이거. 오케이? 자, 이거 보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아열대 순환이겠죠. 아열대 순환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아한대 순환 같은 경우에는 편서풍과 극동풍으로 이루어진 해류, 요 위쪽입니다. 요 위쪽인데, 여기는 이 북반구에서만 나타나는 해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특히나 아열대 순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봐두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B,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입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는요, 간단해요. 예전 중학교 때부터 다뤘었던 내용들인데, 자, 다시 우리나라를 좀 그림으로 그릴까요? 자, 우리나라에는 앞서 그림을 보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무슨 해류가 흐르고 있죠?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고 있죠. 쿠로시오 해류가 난류입니다. 그랬을 때 쿠로시오 해류가 이런 식의 흐름을 나타내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쿠로시오 해류예요. 이게 난류야, 한류야? 난류죠. 자, 그런데 이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로 난류가 흘러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그 난류의 흐름을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본다면 요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여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황해 쪽으로 흐르는 게 황해 난류입니다. 황해 난류예요. 그 다음에 여기 동쪽으로 흐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현재 동한 난류입니다. 동한 난류. 그리고 여기 흐르고 있는 해류는 사실 문제에 잘 안 나오는데, 여기에 쓰시마 섬이 있죠. 그 쓰시마 섬 근처로 흐르기 때문에 이것은 쓰시마 난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요거 황해 난류랑 요거 동한 난류예요. 알았어? 둘 다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지류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둘 다 난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저 위에서부터는요, 리만 해류라고 하는 게 흘러 들어와요. 근데 얘는 저 위에서 흘러 들어오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될까? 한류가 되겠지. 그런데 이 한류가
일본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게 있거든요. 이게 북한 한류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세 개의 바다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해류들을 좀 살펴보면은 황해는 오로지 황해 난류만 영향을 받죠. 그리고 남해 역시도 동안 난류의 흐름만 받습니다. 근데 동해는 북한 난류랑 동안 난류랑 북한 한류 두 가지가 모두 영향을 받게 되죠. 맞지? 자,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의 먼저 난류는 쿠로시오 해류의 지류가 동중국해에서 분리된 후 일부가 황해로 흘러들어와 황해 난류를 이루고 대부분은 대한해협을 거쳐 동해로 유입된 후 우리나라의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동안 난류와 일본 해안을 따라 북동쪽으로 흐르는 쓰시마 난류로 갈라진다. 됐지? 그리고 한류는 연해주를 따라서 남하하던 리만 해류 요게 그제 북한 연해에서 북한 한류를 형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조경수역 나와 있죠. 조경수역은 동안 난류와 북한 한류가 동해 중부에서 만나서 형성하는 지역들이고요. 난류와 한류의 세력 변화에 따라 여름철에는 북상하고 겨울철에는 남하를 하는 지역인데 바로 요 지역. 요 지역이 바로 조경수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경수역은 동안 난류와 북한 한류가 동시에 만나기 때문에 난류와 한류가 섞이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난류와 한류가 섞이게 되면은 난류에 살고 있는 어종들 그리고 한류에 살고 있는 어종들이 둘 다 공존할 수 있는 지역이 생겨버리거든요. 따라서 매우 좋은 어장을 형성하는 지역이 바로 저 조경수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는 동안 난류의 영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니까요 밀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조경수역이 북상을 해서 북한 해역 쪽에 주로 위치를 해버리게 돼요. 근데 겨울이 되면은 날씨가 추워져서 북한 한류의 영향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밀고 내려와 버립니다. 그래서 남하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조경수역이 우리나라 동해안 연안에 생겨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겨울철에 동해에서 명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 조경수역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페이지 86쪽에 나와 있는 해류 부분을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후에 이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는요 지금 현재 이 전체적인 해류의 흐름 같은 거 있죠. 이 해류의 흐름 같은 것들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문제에 이런 식의 해류의 흐름들을 표현해 놓고 이름을 지어 놓고 나서 각각의 성질들을 물어보거든요. 특히나 난류와 한류를 구별하는 것 또는 만약 해류가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면은 어느 바람에 주로 영향을 받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뒤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럼으로써 2단원 지금 생동하는 지구 부분을 모두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수업 내용은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남는 시간 동안에는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